네, 안녕하세요. 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제 마야를 진행해 볼 거고요. 오늘 해볼 거는 제가 카톡으로 나눠드렸던 이 시계 이미지를 가지고 시계 모델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 수업에서 배웠던 베벨, 익스트루드, 멀티컷을 가지고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실제로 보려고 해요. 아마 실제로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한번 같이 모델링을 진행해 볼게요. 모델링을 진행하기 앞서 제가 베벨과 익스트루드 또 멀티컷의 중요성을 너무 간단하게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으로 잠깐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서 모서리가 가장 날카로운 물건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지금 책상이 가장 날카로운 오브젝트인데요. 제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이렇게 있고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되게 날카롭거든요. 여기 모니터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진짜 칼날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면을 만약에 확대해 본다면은 실제로 오브젝트가 이렇게 정말 면이 두 개로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겠죠? 여기를 정말 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미세한 각들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칼날처럼 날카롭지가 않고 이렇게 오밀조밀한 각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이런 오밀조밀한 각들이 매우 타이트하게 좁혀져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는 마치 이게 칼날처럼 보이는 거죠. 혹시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은 혹시 카톡으로 인정 좀 쳐주시고 이해 안 되시면은 물음표 좀 쳐주시겠어요? 어, 인정하시는 거죠? 물음표 아니죠? 이렇게 생긴 면은 없는 거죠. 면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는. 제가 아까 방금 칼날처럼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칼이 이렇게 생겼죠? 그쵸? 여기가 칼 등이고 칼 날이에요. 이거를 한번 제가 앞에서 볼까요? 앞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칼날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칼 등이고 여기가 칼 날이에요. 심지어 칼 날도 말이죠.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요.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 못하겠지만 이게 면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여기도 수많은 이렇게 미세한 각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타이트해가지고 우리 눈에 마치 면이 두 개만 있는 거죠. 이것도 인정하시죠? 면 두 개로만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 세상에서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마야를 켜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말이죠.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모델링하는 마야에서는 말이죠. 면을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하죠. 두 개로만. 우리가 면을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한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델링이 만약에
약간 실사처럼 느껴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 각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실제 세계처럼 미세한 동그란 각들이 타이트하게 좁혀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지는 경우는 아마도 이런 수업을 해보신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로우 폴리 모델링을 할까요? 이런 경우가 이제 딱딱 나눠지는 거거든요. 칼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로우 폴리 모델링을 할 거다. 이게 아니라면은 저렇게 모델링을 하면은 매우 디테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책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책상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면이 저희가 컨트롤 B 베벨 배웠죠. 프랙션이 아주 좁히고 실제 세계에서는 이 각이 엄청나게 많겠죠. 몇천, 몇백, 몇백만 개가 될 거예요. 실제 세계에서는.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은 눈에 크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표현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자,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각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미세한 각들이 있어야 조금 더 현실적인 모델링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 각이 직각이든 혹은 둔각이든 이게 예각이든 간에 우리가 로우 폴리 모델링처럼 이렇게 칼날처럼 떨어지는 모델링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도 각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기도 각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컴퓨터는 이쪽에 빛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꺾어지는 면에. 그래서 이 면에 빛이 지금은 제가 재질을 안 넣었기 때문에 좀 티가 잘 안 나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반사감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델링의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서리에 빛이 쨍하게 맺히는 느낌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하지만 이런 면 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러한 표현이 좀 잘 안 되죠. 이러한 면 표현을 잘 하는 모델링이 이제 저희 휴대폰 광고 같은 거 보면은 휴대폰 렌더링 어떤 게 좋으려나? 좀 이런 모서리 부분에 쨍하고 맺히는 뭔가 휴대폰 광고 같은 거 있죠? 뭐 노트북 광고나 기기 같은 거 광고 보시면은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뭐랄까 좀 빛 같은 게 쨍하게 막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실제적인 모델링을 베벨 값을 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베벨을 이용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배웠죠.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게 이렇게 베벨 값을 줘서 해도 모서리가 꺾이고요. 저희가 서브 디비전 모드 1번, 3번 왔다 갔다 해라 이거 배우셨죠? 여기서 3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과 점이 이렇게 곡선처럼 이어지겠죠? 3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브 디비전 모듈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희 멀티컷 배웠습니다. 멀티컷으로 각을
좁혀서 해도 되고요. 혹은 베벨 그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컨트롤 B, 챔퍼를 오프 해주시고 프랙션 값을 좁혀주시면은 각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3번을 눌렀을 때 그래도 각이 꽤 타이트하게 벌어집니다. 왜냐?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또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더 넘어오지 마라. 너도 여기서 더 넘어오지 마. 면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은 3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각이 설정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컨트롤 B로 해서 그냥 한 번에 눌러도 되고 혹은 서브 디비전 모드를 염두에 해두고 모델링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인 오브젝트, 그러니까 뭐 주인공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염두에 둬서 모델링을 진행하고, 뭐 이제 백그라운드에 깔리는 건물이나 뭐 눈에 잘 안 띄는 모델링 요소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서브 디비전 모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냥 베벨을 줍니다. 서브 디비전을 따로 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메인 오브젝트는 이렇게 서브 디비전 1번,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이제 백그라운드에 깔리는 부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베벨만 줍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로우 폴리 모델링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러한 경우도 사실 뭐랄까 베벨을 미세하게 주게 되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B, 챔퍼를 오프 해주시고 프랙션을 좁힐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래서 3번을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로우 폴리 모델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다고 해도 이렇게 면이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것보다는 모서리 부분에 미세한 베벨을 추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미세한 각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잘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이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은 이제 베벨의 중요성을, 이렇게 베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중에 렌더링이나 파이널 결과를 낼 때도 그게 딱 나타납니다. 텍스처를 뭐 어떻게 해서 이뻐 보이게 하겠다기 하는 것보다는 모델링부터가 이뻐야 색칠도 잘 되고, 뭐 텍스처링 작업이라고 하죠. 나중에 렌더링, 파이널을 내도 결과가 더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부터 잘 개념을 잡으시고 차근차근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시계를 한번 모델링 해볼게요. 그 모니터가 2개이신 분들은 한쪽에 제 화면을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나중에 차근차근히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셋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셋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또 필요 없고, 저는 참고로 이렇게 D 드라이브에 이렇게 마야라는 폴더에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또 저희가 배운 것처럼 똑같죠? 소스 이미지 다 들어있고, 뭐 내가 뭐 헐이라는 영화를 뭐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소스 이미지 다 들어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는 것 말고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CMco라는 폴더를 만들고 진행을 할게요. CMco라는 폴더를 경로를 복사해서, 절대 경로에 한글이 껴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없는 거 확인하시고 경로 복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셋 하는 방법, 파일에서 프로젝트 윈도우 뉴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대로 경로를 복사해서 엔터, 셀렉트. 자, 프로젝트 이름은 CAMCO 클럽이라고 해볼까요? 액셉트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씬도 한번 저장을 할게요. 이제 셋 프로젝트가 됐으니까 컨트롤 S. 자, 컨트롤 S 하면은 바로
이제 승이라는 데스크탑 안에 CM코라는 클럭 안에 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클럭 이거는 이제 MB 파일이에요. 마야 파일이죠. 세이브 에즈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만들었던 CM코라는 폴더 안에 CM코 클럭이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넣으면 됩니다. 씬 안에 지금 제가 방금 만들었던 클럭 mb라는 파일이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제 마야 파일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야를 키셔가지고 오픈 불러오기로 하는 게 더 버그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셔도 마야가 열리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오류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야를 키셔서 그냥 이 MB 파일을 불러오시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다 냈던지 자, 클럭 이제 저희가 파일을 관리해야죠.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들은 제가 소스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스 이미지 안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레퍼런스 줄여서 레프라고 하겠습니다. 소스 이미지는 뭐 좀 잡다한 이미지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하시게 되다 보면은.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폴더들을 좀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레퍼런스 폴더 안에 제가 바탕화면에 꺼내 놓았던 이미지들을 그대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이쁘게 잘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따라오셨으면은 마야를 불러오셔서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제가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퓨어래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마 무료일 거예요. 이게 무료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다운 받으시고 퓨어래프는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관리하기에 엄청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깔려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퓨어래프에 이미지들을 다 그냥 때려 박습니다. 우리가 퓨어래프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미지를 보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뭐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퓨어래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레퍼런스들을 유용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을 그냥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고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클릭으로 전체적인 윈도우를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미들 클릭으로 윈도우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클릭으로 이미지들을 클릭해서 각자 배열을 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를 한 번 클릭하신 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고 다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관리하셨으면은 살짝 옆에 두시고 그리고 우클릭을 하신 뒤 바탕화면에서 모드를 Arrange on Top으로 설정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아무리 조작을 해도 얘가 항상 맨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편하시다 하시면은 Arrange on Top을 활성화 시키시고 필요 없다 하시면 체크 오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냅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CM코 폴더 안에 넣어놨어요. 한번 불러와 볼까요? 어떤 식으로 불러오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스페이스 누르고 제가 이미지들을 몇 장 구하긴 했는데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할 때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앞면, 이렇게 앞면, 옆면, 뒷면,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정확히 딱딱 각도에 맞춰서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사실 그럴 경우가 많이 없어요. 모델링을 뭐 내가 어떤 기계를 모델링하고 싶다. 그럼 그 기계 도면에 옆면, 앞면, 뒷면 뭐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없고요. 제가 그래서 그 상황에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앞면은 제대로 구했지만은 옆면, 뒷면은 약간 좀 이렇게 비틀어진 각도로 있었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갖고 있는 폴더 중에 하나가 앞면은 제대로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 프론트 뷰 있죠? 프론트 뷰에 들어가셔서 뷰, 그리고 이미지 플레인, 임포트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자동 지금 저희가 셋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야에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너 소스 이미지 안에 레퍼런스 이미지 넣었을 것 같은데 하고서 바로 나오게 되죠. 자, 들어가 볼까요? 그대로 레퍼런스. 네, 레퍼런스 01이 저에게는 프론트 뷰예요. 지금 프론트 뷰에서 뷰를 눌렀죠. 오픈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 뷰에서만 이미지를 불러오고 퍼스펙티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탑 뷰와 사이드 뷰에서는 제대로 안 보이죠? 있긴 한데 지금 프론트 뷰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프론트 이미지도 있고 만약에 탑 이미지도 있다. 그럼 똑같이 뷰, 이미지 플레인, 임포트, 레퍼런스 뭐 이게 탑 뷰다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이 친구는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탑 뷰가 없죠.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신경이 거슬리니까 이쪽으로 쭉 넘어들어요. 만약에 지금 퍼스펙티브 뷰 여기에 있었는데 이걸 뒤로 멀리 보낸다고 해서 이 크기가 작아지진 않아요.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작아지지만은 이 프론트 뷰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 친구를 앞에 냅두든 뒤로 냅두든 간에 크기에 변화가 없어요. 퍼스펙티브 뷰는 말 그대로 원근감을 이용해서 하는 모델링이고요. 탑뷰, 프론트 뷰, 사이드 뷰는 올소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올소그래픽. 이렇게 배우긴 했었는데 올소그래픽 이렇게 해서 원근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4번을 누르고 이 친구 잠깐 옆에 하고 이 친구를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볼까요? 그럼 원근감 때문에 지금 벌텍스가 8개 보이죠? 근데 이 친구를 프론트 뷰에서 보면은 4개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은 원근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탑뷰, 프론트 뷰, 사이드 뷰에서는 원근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퍼스펙티브와 차이점을 보시면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지워줄게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고. 자, 레퍼런스 이미지를 한번 다시 볼게요. 모델링을 또 진행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게 이렇게 실사 크기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155mm 그리고 110mm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로로 15.5cm, 가로로 11cm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체크를 하실 때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메저 툴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턴스 툴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클릭을 일단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숫자가 뜨거든요. 여기 지금 12.96. 이 모든 단위는 마야에서는 다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로케이터 1을 제가 지금 이 툴은 안 쓸 거기 때문에 대충 제가 설명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1cm죠. 이렇게 11로 맞추고 크리에이트에서 또 메저 툴, 디스턴스 툴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5cm를 맞추고 헤더 모델링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로케이터 툴은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어떤 식으로 사이즈를 측정하냐면 그냥 큐브를 하나 꺼낼게요. T 위스를 11로 하면은 11cm예요 이게. 그리고 큐브를 하나 더 만듭니다. 헤이스를 15.5cm죠. 그럼 15.5
15.5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로로 15.5, 가로로 11cm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드를 확인해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친구는 잠깐 숨겨둘게요. 컨트롤 H로 하이드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저희가 그래프는 배웠죠. 이쪽으로 X축, 이쪽으로 Y축이에요. 이쪽으로 Y축 양수고 이쪽으로 Y축 음수죠. 이쪽으로 X축 양수고 이쪽으로 X축 음수입니다. 그렇게 수학치고 복잡한 거 아니죠?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Y축, 즉 땅바닥 변에서 이렇게 바닥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있어요. 모델링이. 즉 Y축의 음수 쪽으로 모델링이 지금 파고 있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꼬이시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복잡한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아시게 될 텐데 모든 모델링은 다 이렇게 땅바닥에 딱 걸치게, 즉 Y축 0 이 방향에 걸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시계의 가장 아랫부분이 이 다리처럼 생긴 부분인데 이 친구가 땅바닥에 걸친 상태로 최대한 모델링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다양한 모델링 파일들을 불러왔을 때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은 어떤 거는 땅에서부터 위로 떠져 있고 어떤 모델링은 땅에서부터 아래로 꺼져 있고 막 들쑥날쑥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의 기준을 잡는 거죠. Y축의 제로에서부터 모든 모델링이 서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숨겼던 P큐브 두 개 있죠? Shift H로 다시 꺼내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 스케일을 좀 줄여줄게요. 어차피 크기 재는 용도니까. 이 친구도 스케일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15cm가 되기 위해서는 땅으로부터 15cm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미지 플레인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제 대충 이 정도 크기에 맞춰야겠죠. 이렇게 크게 하되 이게 지금 땅 바닥이 Y축의 음수 쪽으로 안 넘어가도록 모델 이렇게 크기를 대충 맞춰주겠습니다. 네, 한 이 정도면 될까요? X축에 이 정도 맞추고 Y축에 이 정도 했을 때 정확한 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P큐브는 필요 없으니까 꺼주겠습니다. 삭제해 주겠습니다. 다시 크기를 조금 변경해서 딱 맞추겠습니다.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할 때 이제 모델링을 진행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있으면 너무 거슬리니까 얘는 좀 뒤로 좀 쭉 빼주겠습니다. 어차피 프론트 뷰에서 볼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이 이미지 플레인이 자꾸 거슬리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친구 클릭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클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레이어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레이어. 이 친구를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아이콘 4개 중에서 네 번째 거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게 세 번째 아이콘과 네 번째 아이콘을 주로 쓰게 됩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말 그대로 정말 레이어만 이렇게 생성하는 구조고요. 네 번째 아이콘은 어떤 의미냐? 제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를 잡고서 그대로 레이어에 포함시키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자, 제가 지금 이미지 플레인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레이어 4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게 비지블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비지블을 꺼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4에서 지금 이미지 플레인을 가지고 그대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레이어 4에서 이미지 플레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삭제를 하시고요. 제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플레인을 가지고 세 번째 거 아이콘을 클릭해 볼까요?
레이어 4 다시 나왔죠. 비지블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레이어 4라는 친구 안에 이 이미지 플레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레이어 4 안에 이 이미지 플레인을 가지고 싶다. 그럴 때는 이미지 플레인을 클릭하시고 또는 뭐 어떤 오브젝트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지 플레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레이어에서 클릭하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Add Selected Object를 클릭하시면은 레이어 4에서 이제 이 친구를 가지게 됩니다. 비지블을 끄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희가 쓰는 게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 가운데 거는 안 써요. 이 친구를 두 번 클릭하시게 되면 R, 이게 이제 잠금이란 뜻이에요. 어떤 약자인지는 까먹었는데 R로 해두시게 되면은 이 친구를 클릭하게 돼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R을 다시 클릭하셔서 푸시게 되면은 선택이 되죠. 비지블로도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이 친구는 이제 잠가두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너무 쨍해서 모델링을 하기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플레인을 클릭하시고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알파 게인이라는 속성을 좀 줄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 이 정도, 0.4 정도로만 해두고 할게요. 자, 이 친구의 기본 도형은 어떤 걸까요? 9, 정육면체, 원기둥, 원뿔. 저는 이 친구의 기본 도형은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둥을 클릭하셔서 하신 다음 90도로 돌려야겠죠? 돌리실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축을 잡고 돌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게 로테이트 X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돌리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90을 입력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J 누르시게 되면은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J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면서 이동하게 되죠. 이러한 설정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툴에는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J를 눌렀을 때 15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각도를 변경하셔도 되고요. 저는 15도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크기를 좀 키워야겠죠. 이렇게 맞게. 지금 이게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4번을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볼게요. 좋습니다. 한 이 정도 되겠죠. 특히 이 원기둥을 기본으로 모델링 하실 때는 좀 넌센스예요. 이게 어떤 각형으로 할지가 항상 고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모델러가 아니라 아는 유튜버 중에 그냥 알려주신 건데 자기는 28각형 혹은 조금 더 각형이 많이 필요하다 할 때는 32각형 혹은 36각형 이렇게 기준을 맞춰두고 생성하신다고 해요. 28, 32, 36 이거를 내 멋대로 그냥 뭐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뭐 예를 들어 21각형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레이어 4에다가 이걸 설정했으니까 삭제하고 비집을 꺼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각각 축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그런데 지금 이 원기둥에 이 엣지라고 할까요? 이 엣지가 좀 무분별하게 나가게 돼요. 각각의 축에 맞추지 않고 깔끔하지가 않죠. 하지만 이게 28각형으로 됐을 때는 각각의 엣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맞춰진다고 할까요? 이게 내 멋대로 그냥 필대로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축의 방향이 좀 맞지가 않죠. 그런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안 될 때는 그냥 최대한 맞춰서 한 팔각형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땅히 정해진 게 없어요. 원기둥은 각도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뭐 디테일한 요소가 많이 필요 없다 할 때는 뭐 이렇게 팔각형
12각형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 원기둥으로 뭔가 좀 많이 할 거다 하실 때는 28각형 정도로 해줘야 나중에 엣지가 모자르지 않습니다. 이 원기둥의 경우에는 엣지를 나중에 추가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절한 각수를 맞추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28각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플레인 다시 비지블로 해주시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클럽 레프트 레이어 P 실린더의 이름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미리 클럽 바디. 네, 좋습니다. 이미지를 볼까요? 이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사이드 뷰에서 이미지가 없죠. 사이드 뷰에 이미지가 있었으면 또 사이드 뷰를 보고서 이렇게 크기를 맞출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사이드 뷰에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고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이 친구를 한번 기준으로 해볼까요? 원기둥이 한 이 정도 보였을 때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였을 때. 저희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그래서 많이 모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냥 사이드 이미지를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없다라는 경우가 더 절망적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로 지금 가정해서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맞췄어요. 뭐 한 이 정도.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보고 이 정도였을 때 한 이 정도 두께의 바디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바디를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 잡는다기보다는 좀 크게 해서서 나중에 수정을 해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자, 저희는 이걸 이제 서브 디비전 모델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3번을 눌러볼까요?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저희가 베벨, 멀티컷,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 배웠던 기능이죠.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각을 한번 볼까요? 앞면의 각, 스페큘러가 한 이 정도 맺히고 있어요. 뭐 아주 칼처럼 날카롭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B, 챔퍼는 5%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랙션 값을 줄여서 3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스페큘러 체크 한번 해줍니다. 뭐 한 이 정도? 좀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각은 지금 충분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의 각이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뒷면도 지금 미리 각을 하나 주겠습니다. 챔퍼 오프.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번을 눌렀을 때 각이 이 정도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또 지금 너무 멀기 때문에 한번 서포트 엣지를 넣어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X 누르면은 제가 멀티컷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은 이렇게 루프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좌클릭으로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위에 바로 추가가 가능하고 미들 클릭, 즉 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중앙에 선택이 가능하죠. 이 정도로 서포트 엣지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엣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딱 정확한 각도를 유지하고 계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큘러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한 이 정도의 스페큘러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모델링을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 바디에서 안쪽으로 푹 파여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베이스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면을 쭉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앞에 면만 선택하게 됐습니다. 뒤에 면은 선택이 안 됐죠. 확인하시고
컨트롤 E 누르시게 되면은 익스트루더가 됩니다. 익스트루더 기능을 이용해서 티크니스나 로컬 트랜스레이트 Z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시고, 익스트루더를 통해서 이 옵셋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파지게 됩니다. 혹은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시계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대로 옵셋 기능을 이용하셔서, 드래그를 이용하셔서 너무 예민하다 싶을 때는 제가 컨트롤 혹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각도에서 똑같은 익스트루드를 한번 더 줄 거기 때문에 G, G를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가장 최근에 썼던 단축키를 이용한다고 했죠. G를 눌러서 이제 안쪽으로 쭉 넣어주겠습니다. 이미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와이어프레임도 한번 보시면서 3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면이 좀 쭈글쭈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지금 여기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는 항상 삼각형을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각형을 최대한 피해서 모델링을 하셔야지 이렇게 3번 눌렀을 때 쭈글쭈글하게 접히는 현상이 없게 돼요. 이게 찝힌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모델링을 이제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찝히는 현상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사각형이 아닌 이렇게 삼각형이나 또는 형태가 좀 찌그러진 사각형들이 있어요. 그런 게 껴있을 때는 이렇게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활성화하셨을 때 이렇게 찝히는 현상들을 보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찝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삼각형 면들을 최대한 구석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메라 베이스 셀렉트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E를 눌러서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한 면을 모아주게 되면은, 자, 이제는 사각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석에 최대한 평평하고 최대한 구석에 삼각형을 모아주시는 것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3번을 눌러도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이 좀 깔끔하죠? 아까는 무슨 드레스 주름처럼 쭈글쭈글 거렸는데 지금은 깔끔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1번 누르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제 전체적인 바디감은 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3번을 누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디는 지금 뭐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쪽 면 있죠? 지금 숫자가 써진 면, 이쪽은 지금 종이로 따로 오브젝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시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 바디와 이 종이 숫자가 써진 부분이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제가 배웠던 기능 어떤 게 있을까요? 메쉬, 에딧 메쉬였나요? 에딧 메쉬에서 익스트랙트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바디감, 바디 하나, 그리고 숫자가 써진 종이 하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용 내역들이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두 개 잡고 Alt, Shift, D 누르면 싹 깔끔하게 날아가죠. 자, 클릭하셔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이제 꺼내줄 때는 이동하고 싶을 때는 미들 클릭, 휠 클릭을 누르셔서 휠 클릭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내주면 됩니다. 이걸 지워줄게요. 자, 이 친구는 이름을 또 이제 바로바로 저장해 줄게요. 클럽 뭐 페이퍼라고 할까요? 클럽 페이퍼. 이 친구 이름은 그대로 클럽 바디. 그래서 이름을 빨리빨리 저장을 해주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하셨을 때 익스트랙트나 혹은 디플리케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축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가 여기로 가 있어야 정상이죠. 중앙에 있어야 정상인 건데 피봇이 원래 내가 의도한 게 아닌 이상 피봇은 항상 중앙에 가 있어야 가장 편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피봇을 정중앙에 오기 위해서는 D키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수동으로 하셔도 되지만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라고 하실 경우에는 모디파이에서 센터 피봇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피봇이 중앙에 딱 맞게 됩니다. 자, 다시 넣어줄게요. 이 친구는 이 정도.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다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볼게요. 원기둥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각형을 J키를 누르신 다음에 어느 각도가 좋을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각수를 확인하실 때 되도록이면 짝수가 좋아요. 뭐 28각형이 너무 많다 싶을 때는 다른 각도로 해야겠다 하실 때는 짝수로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홀수가 되면은 진짜 나중에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짝수로 전 팔각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돌려주시고 자,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크기를 줄이실 때 이제 R키로 스케일을 줄이시게 되죠. 만약에 이 축을 잡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크기를 여기서 로테이션으로 돌리신 다음에 지금 너무 넓죠? R키로 이렇게 잡고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은 축을 하나만 잡고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프론트 뷰에서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양이 아니죠. 이게 프론트 뷰에서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이 찌그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물려있는 점을 클릭하셔서 줄여주셔야 정확한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더블키. 더블키를 누르시고 저희가 이제 10분 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분 쉬고 제가 3시부터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